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 나의 서한에 대한 믿음직한 응답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적은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밤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통보하면서 마음이 바뀌면 주저 말고 전화나 편지를 하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었죠. 뉴욕으로 향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손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장 편지가 쥐어져 있을까요? 비 온 뒤 땅 굳는다고 하죠. 잔뜩 흐렸던 남북미 외교 기상 상황이 다시 맑음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은 99.9% 성사될 것이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확신. 다음 달 12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5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데요. 이분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그것도 또 다른 곳도 아니고 뉴욕에서 말이죠. 네. 예, 지금 가능할까요? 미국 방문길에 지금 오른 상태죠.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에서 김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 연이어서 이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김영철이 뉴욕을 방문해 금주 중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난다라고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일정 합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회담은 지금 30일 하루 또는 30일, 31일 이틀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지금 실무 협상 진행 중이죠. 오늘도 이제 추가 협상이 있는데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약간 결론이 지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네. 이 회담이 잘 이루어지면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친서를 전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입니다. 이 이야기는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또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리가 별로 안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아무튼 후속 속보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드루킹 특검법 마침내 공포가 됐어요. 네. 어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고 특검법 공포안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결재를 해야 하는데 해외 지금 순방 중이죠. 거기 현지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이제 관보에 게재를 했고 그 이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 곧바로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아주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정세균 의장이 나 그만두기 전에 처리하자. 이렇게 또 청와대 측에 요청을 또 각별히 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요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흘 안에 야 3당 교섭단체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야 3당 교섭단체 이제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으로 이제 후보자를 압축해서 다시 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이런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검 임명 날짜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6월 12일 그 직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준비 기간이 20일 아닙니까?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러면 6월 말 정도부터 가동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입니다. 이런 속에 지금 경찰 소환설이 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소환에 응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소환하겠는가?
경찰은 끝까지 좀 수사를 좀 미적대고 있다. 예.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뭐 중간중간에 꼭꼭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리고 어제 방탄의원단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야 이거 또 대단한 또 조합이다 이렇게 또 느꼈는데요. 또 다시 방탄국회 논란이 휩싸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지방선거 실시 때문에 이 개최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일단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이 결국 이 강원랜드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 예.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지금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방탄국회 소집에 물샐 틈 없는 정당 이런 예.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6월 1일 그렇다면 본회의를 차라리 열자. 그래서 예. 20대 국회 이제 후반기 국회의장당 선출 이거라도 하자. 네네. 그래야 뭐 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죠. 지금 국회법 벌써 위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세균 의장 임기 종료 닷새 전에 사실은 의장을 선출해야 하거든. 네네. 새로운 의장을. 그런데 이걸 지금 못했어요. 여기다가 지금 원구성 협상도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뭐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뒤에 그러면 이제 가능하겠는가. 지방선거 뒤에는 또 이 지금 각 당이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새 지도부 구성하고 원구성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8월까지 미뤄줄 수 있다. 그래요. 법 위반 상태가 몇 달이 지속이 되고 네네.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임위원장 단까지 다 네. 사실은 구성이 지연이 되는 예. 그런 또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뭐 야당이 안 보인다 이런 가운데에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내분 조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그 사선 중진 정우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 급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좌표 설정에 실패했다. 당 지도부는 끝없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당 지지율과 선거 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의 종군의 자세로 헌신하라. 예. 예. 이 얘기는 결국 홍 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대표가 이제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예. 뭐 본인의 지론이라고 네네. 이번에 또 등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당내에서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할 분들이 요즘 뭐 거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참 정우택 의원이 어떻게 나섰어요. 그 이후에 또 상황 진전이 좀 됐습니다.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가 저를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홍의를 입고 악정고투하는 대부분의 우리 당 후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표님이 백의를 입고 헌신해 주실 것을 고대할 것이다. 예. 예, 정우택 그 의원의 지적에 좀 찬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다른 후보들도 지금 가세할지 여부가 지금 관심사로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희재 씨, 이분이 뉴스의 중심에 가끔 등장하시는데 구속됐어요? 네. 그동안 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조작서를 제기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를 했고 태블릿 PC를 입수를 해서 파일을 조작했다. 네네. 그래서 마치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서 보도를 했다. 예. 이게 이제 변희재 씨 주장입니다. 예, 예. 태극기 집회 참석에서도 열심히 이 주장을 계속했고 네.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는 거의 정론처럼 이렇게 지금 이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 예, 그런 예. 그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제 JTBC 측에서 이게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거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지난 24일에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어제 자정 넘어서니까 이제 오늘로 봐야 되겠네요. 예. 이제 영장 전담 부장판사께서 이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범죄 소명이 검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예. 예. 이런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요. 글쎄요. 태극기 집회 쪽에서는 뭐 이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네네.
그분들도 좀 이번 그 결과에 대해서 예. 어떻게 좀 반응을 좀 보이셔야 할 것 같긴 한데 네네. 생각을 좀 팩트 중심으로 예. 전환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짧게요. 처음 있는 일인데 대법정까지 진입을 한 그런 농성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KTX 이제 전 승무원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재판 거래설이 이제 불거진 것과 연관해서 이분들 사건도 이제 거의 포함이 돼서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법정까지 진입을 해서 이제 농성을 했는데 사법 살해다. 예. 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정식 면담이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네. 어제 그 시위를 한 결과 김한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만나서 오후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네. 글쎄 수습 방안이 어떻게 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소식은요. 저희가 2부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뉴욕에서 북미 회담을 위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소식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의원님 지난 저희가 5월 16일 날 그 남북 고위급 회담 불발됐을 때 화급하게 전화 연결을 했어요. 그 뒤부터 보름 동안 예, 그렇네요. 정말 예. 많은 상황에 그 반전의 반전 거듭되는 상황 좀 지켜보셨을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전격적인 뉴욕행 이게 정말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응답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뭐 김정은 친서를 들고 네네.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최종적인 입장 서로 타협 가능한지 조율하는 마지막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뉴욕을 가게 되면은 마무리한 뒤에 워싱턴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폼페이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네네. 마지막 그 트럼프의 재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 네. 워싱턴으로 아마 갈 겁니다. 야,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9.9%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물론 날짜는 또 조금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쟁점이 뭐냐 하는 건데요. 네네. 제가 볼 때 핵심 쟁점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북한이 예를 들어 핵을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다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핵 신고의 그 진실성 여부, 이 속이는 게 아니냐. 예. 예를 들어 핵무기가 미국이 볼 때는 최소한 한 40개 이상은 있는데 예. 북한이 우리는 핵무기가 한 20개밖에 없다 이러면 미국이 이거 아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믿을 수 없으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불시 사찰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합의할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미국은 가능하면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우리가 보겠다고 하면 열어줘야 된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좀 그러기 어려운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또 갈등이 좀 있을 거고요. 예. 두 가지, 그러니까 북한이 핵 신고의 진실성, 그다음에 핵 사찰 범위, 요 두 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네. 나머지 문제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예요. 예. 지금 핵심 쟁점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핵 신고 그리고 핵 사찰 이 두 가지 사안의 그 쟁점 사안을 놓고 실무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또 혹시 뭐가 좀 깨질 수 있는 변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크게 대원칙이고 네네. 또 악마는 디테일이라고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일괄 타결이거든요. 일괄 네. 타결이 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핵신고하고 제가 사찰 두 가지 말씀드렸고. 예. 그 다음에 이행 과정은 또 단계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단계적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되고. 예, 예. 북한에서는 단계적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체제 보장이 좀 더 쉬워서 말씀드리면은 뭐 불가침 선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제재 해제를 하고 수교를 하고 예, 예. 뭐라면 한 4-5개 단계를 거쳐서 체제 보장이 된다고 치면요. 예, 예. 북한은 또 비핵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5단계를 거친다 그러면 한 단계마다 20%씩 핵능력을 폐기하는 거죠. 전체 핵능력이 100이라고 그러면. 예. 그러면 뭐 1단계는 20% 핵능력 폐기, 그 다음에 20%,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단계적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걸 이제 아주 단순화시킨 것이고, 이제 문제는 그 20%의 안에 핵무기를 먼저 폐기할 거냐, 네네. 아니면 핵물질 또 핵시설을 먼저 폐기할 거냐 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가급적 나중에 네네. 폐기하고 싶을 때고, 예, 예.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급적 1단계에 네네. 폐기하고 싶을 때고, 이런 이제 악마의 디테일 싸움이 예,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계리 현장의 폐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기준으로 하면 핵시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핵실험 시설이죠. 예, 핵시설 예. 부분이죠. 핵시설은 뭐 우라늄 원심 분리기라든지 네네. 뭐니까 플루토늄 생산하는 원자 핵실험 시설 뭐 이런 네네. 것들 다 포함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CVID를 북한이 실현을 하면은 미국은 어제 뭐 나온 얘기입니다만 CVIG로 이제 화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구체적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북미 간 이번 실무회담에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한 어느 선까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나요? 북미 정상회담은 단순히 네. 선언적인 회담이 아니라 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회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체제 보장, 네네. 구체적 내용, 디테일까지 합의가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아마 실무선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잡하잖아요. 예, 예. 지금 실무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구체적 합의가 12일까지 이루어지기엔 너무 급박하다. 예, 예. 연기하자 하고, 트럼프는 자기 또 체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사했다가 다시 이러기 때문에 뭔 소리야, 빨리 강행해서 합의해. 예, 예.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보니까요. 물론 뭐 잘 일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그 노동신문 보면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하라 하면서 또 다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지적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또 맥스 선더 그 건으로도 또 그랬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엄포용인지 아니면 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또 뭐가 좀 틀어지는 일이 생길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왜 틀어질 수 있냐면 예. 북한은 비핵화를 할 때 지금 일방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쏘지도 않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도 아무런 조건 없이 독자적으로 폐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비핵화에 이제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건 없는 비핵화를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 없는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우리 한미 간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 탈북자 송환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그런 요구를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면 또 틀어질 수가 있고, 우리들 한미 간에도 이제 북한의 그런 조건 없는 조치들에 맞추어서 좀 상응하는 조치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직접적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관련해서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지난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거는 이제 판문점 선언 전이고요. 예. 이제 판문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판문점 선언에 보면 양측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미 군사훈련도 하긴 하되 우리 국민들의 또 안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하긴 하되 그 안에 좀 아주 공격적인 거, 네. 뭐 평양 상공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들어온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위협을 덜 느끼고 예. 우리도 최대한 성의를 보인다. 예. 그래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건 필요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그 불발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에 금요일 열리게 되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오갈 수가 있겠네요. 북한이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 탈북자 여종업원 문제, 예. 그 문제도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 조치를 강한 조치를 요구할 겁니다. 북한은 늘 인권 문제가 언급되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어떤 반응으로 응대해야 될까요? 그 인권 문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억류자, 북한 내 억류자 문제는 이건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해야 되잖아요. 또 4.27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긴장의 불씨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건 좀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겁니다. 글쎄요. 지금 유경식당 여종업원 송환 문제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오랫동안 탈북자 문제에서도 입장을 많이 견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만약에 협상에 나간다면 이 지금 11명 여성 탈북자가 문제잖아요. 네네. 여성 탈북자들이 가장 지금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11명 중에서 자기는 북한 안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간혹 북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탈북자 중에 그런 분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안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경우에 북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탈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묻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고위급으로 협상에 나가면 북한테 그 어떤 경우라도 북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든 한국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이든 북한에 있는 가족은 피해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달라, 선포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제 이런 걸 요구하고, 물론 북한 정부가 피해 없다고 공개 약속해도 못 믿을 겁니다. 못 믿겠지만 그래도 가족들도 인터뷰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탈북 여자원 가족들이 또 언론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가족들까지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자유의사 이야기해달라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여성 탈북자들도 내가 북한에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좀 풀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현 국면에서요, 워낙 많은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중재자로서의 우리 정부 또는 촉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정치권은 제일 중요한 건 협치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정치권의 대통령을 돕고요. 그리고 가급적 좀 지금 역사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처럼 뭔가 자꾸 트집 잡을 거 찾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보다 좀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 선거 전이라 가지고 각 당 대표 영수회담 이런 거 열기가 어렵다면 청와대에서 좀 정무수석이라도 보내가지고 각 당 대표들한테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국회하고 소통하는 노력, 이런 걸 좀 보여서 대통령도 좀 정치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정치권도 대통령 좀 도와드리고, 이런 서로 좀 화합하는 소통하는 모습,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같은 분들만 계시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참 민주당이나 한국당 서로 욕먹어야 되는데요. 그게 쟁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북핵 폐기를 넣자는 거고,
이제 민주당은 북핵 폐기 못 넣겠다. 뭐 한반도 비핵화하자. 근데 우리 국회에서 북핵 폐기 결의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북핵 폐기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이러면 된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북핵 폐기 못 받겠다 하고 한국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조금 뭐 불안하다 하고 뭐 이러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 뭐 바른미래당 같은 중간에 있는 당을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국회가 아주 원만히 돌아가는데 도움이 좀 많이. 아무튼 그 국회 소통의 물꼬를 좀 트는데 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가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적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한 이야기였고 또 퇴임하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 네네. 많은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한데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것과 좀 연계해서요. 사법부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진행되는 경과라든지 언론 나온 거 본다면은 사법부 내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이 같은 질문 18번 의원님식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요. 법원 행정처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판을 협상 도구로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또 당시 사법부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협상 전략을 세워놨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끌어가기 전에요. 상고법원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걸 설치하려고 했고 또 청와대와 협상까지 하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법제는 모두 3심제 중앙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이 지금 현재 사실상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서 졸속 심사의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걸 줄이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도입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중요사건, 법령 해석, 통일이 필요한 사건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상고법원이 맞지 않는 이런 제도인 겁니다. 예. 이런 관련 법들이 필요성이 제기돼서 19대 국회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임기 만료에서 폐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 조사를 벌인 게 벌써 지금 3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온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내부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최초 1차, 2차 결과에 발표에 정도 나온 걸 본다면은 제가 보더라도 그 정도까지 가지고 수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3차 결과 발표를 본다면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건 큰 문제가 생긴 거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된 중대한 사유고 그 이유가 권력 분립한 당사자인 사법부와 청와대 즉 행정부 간의 거래로 인해서 각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네네.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하는 네네.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검찰이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검사 출신으로서 속속들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것 같아서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하고 특히 권력인의 행정부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수사를 하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하지만 그중에 유일한 예외의 경우가 일반 판사의 경우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삼권 분립을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자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특히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판사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에 있어서 네. 검찰이 독자적으로 바로 나서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라든지 고발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고발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은 이미 환경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이미 돼 있고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은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시민단체 고발 정도를 가지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가능성을 검토 의사를 비췄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보기로는 사법부에서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거를 청산하자는 차원에서 사법부에서도 고발을 우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께서 담당 검사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시나요? 그거는 수사 내용의 진행을 경과를 봐야지만이 예. 이 사건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직접 이 사안에서 언급할 필요성, 예를 들자면요,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대국민 사과는 이미 블랙리스트의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이죠. 네네.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과 성명 정도는 해결되지 않고 스스로 자청해서 이런 의혹들이 진실과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걸 규명을 위해서 스스로 수사 촉구를 한다든지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수사 협조 선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보면 KTX 여승무원들이 대법정까지 이제 들어가고선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비춰졌어요. 예를 들자면 이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보면 이석기 전 의원이라든가 원세훈 원장 사건 판결 이런 것들이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이런 의혹이 사실로 만약에 드러난다면은 재판이 다시 열리는 건가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새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재심 청구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데요. 네네. 이러한 사유들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직권남용의 수준에 이르러서 의사를 바꿔서 변경할 정도가 되었는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헌법재판소에 따른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처리가 될 것이고 이런 헌법 소원이 받아들인다면은 재심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이러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면은 외부의 여론이라는 것이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신정이다 하는 민변의 그런 평도 나왔고요. 사법 행정 권력의 남용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파일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공개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그래도 법조 쪽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그제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청와대와 선거법원을 위해서 협의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위해서 각각의 재판의 사건들을 협상의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사법부가 청와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좀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던 많은 일반 국민들 특히 법조인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좀 핵심을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돼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청취자분들께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이라는 것은 많은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충돌을 하는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 공정한 기관이 사법부다. 네네. 누구에게도 불편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국가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일반 국민과 국가를 동등하게 대결해서 하지 않고 네네. 권력의 편에 서서 판결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그 개개별 사건에도 문제지만은 사법부 전체 신뢰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런 일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예. 실제로 어떠한 사람이 관여가 됐는지 네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지만이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대법원장이었지만은 그렇고 관련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서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워야지만이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말이죠.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데요. 왜 이런 그 사법부의 권력이 일반 행정 쪽의 권력에 굴복을 했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강고 부분이라는 사법부의 오래된 수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에 무리한 방법을 택한 거라고 봅니다. 예. 일설에 따르면은 우병우 수석과 갈등 관계가 있어서 우병우 수석을 배제하고서라도 이것을 이루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었다. 즉 청와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이유로서 사법부가 청와대에 협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때 당시 우병우 그 민정수석을 제끼고 양승태 그 원장이 직접적으로 그럼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 사법 전부 다 독립이 되어 있는 이유는 네네. 각각의 권력 간의 견제라고 분립이 돼야지만이 일반 권력이 독주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같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원대원 재판이라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청와대 입맛에 맞게끔 판결 결과가 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 그런 재판 절차에 아무 승복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행정부에서는 권력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재판에 가면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암만 큰 죄를 지더라도 이거 법원 가면 무죄가 될 거야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게 된다면은 그런 불법에 가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전화 연결한 김에요. 다른 현안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또다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방탄국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염동열, 의원 등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한 불이열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미 본회의에 보고가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 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 절차를 통해서 체포 동의안 의결 여부가 결정되면 될 것인데. 네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국회의장도 어제의 날짜로 그 자리에 안 계시게 되는 것이고. 또 6월달 6월 13일 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국회가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뿐만 아니라. 네네.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장들이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소위 원구성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시간 내에는 이룰 수 없는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6월 1일부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오로지 국회 정상적 운영 목적이 아니라 네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 국회를 통해야지만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절차의 소위 방탄의 절차로 이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의원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2부 여기까지입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